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풀이 심화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후반부에 지금 넘어와서 이 정치사 파트를 끝냈고 지금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사 파트가 남았는데 이번 시간에 사회, 경제 부분에 대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한 20문제 정도로 정리를 해볼 거고요. 1번부터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밑줄 그은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정초와 변효문이 새로운 농서를 편찬했다는군.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보급하기 위한 서적을 편찬하라는 왕의 명을 받들었다고 하네.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보급한다의 힌트가 좀 있고 이거는 세종이 지시를 한 겁니다. 세종이 이런 걸 지시를 해서 우리의 풍토에 맞는 농서가 나왔었죠. 농사직설이라는 게 이제 나왔었는데 자, 세종 시기로 체크를 해주시고 세종대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결작을 징수를 해서 재정의 부족 문제에 대해 대처를 했다. 결작 징수를 한 거는 영조 때 균역법을 실시를 하고 나서 균역법으로 인해서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했었던 부가적인 것 중에 하나고요. 이건 세종이 아니고 영조 때입니다. 연분구등법을 시행을 해서 수치체제를 정비하였다.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이거 공법이라고 하죠. 공법. 이게 세종 때 썼던 건데 중요한 점은 이런 걸 한 사람은 세종밖에 없기도 하지만 땅에 세금을 거둘 때 모든 전국의 땅에 똑같은 세금을 매번 같이 거둘 수는 없다고 본 거예요. 풍흉의 차이도 있고 풍년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흉년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땅마다 비옥도의 종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등급을 매겨서 농사가 잘 되는 데는 좀 많이 걷고 안 나오는 척박한 땅에는 조금밖에 거둘 수가 없겠죠. 그래야 공평하게 세금이 될 테니까 이런 거를 하는 걸 공법이라고 하고 세종대왕 때 요거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실시를 하게 되죠. 2번이 답이고요. 기후약조를 체결을 해서 일본과의 무역을 다시 재개하는 시점, 광해군 때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일본이랑 우리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무역을 트는 과정에서 기후약조를 체결을 합니다. 광해군 설점 수세제를 시행을 해서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는 건 조선시대 후반인데 왕으로 치면은 효종 때입니다. 효종. 직전법을 실시해서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이거는 세조 때 한 거네요. 세조 때 수신전이나 휴량전을 폐지를 하고 직전법을 실시를 했다는 게 세조 때 가장 두드러진 경제 실책 중에 하나죠. 자, 1번에 2번으로 세종 거 찾아주시고 네, 2번 보겠습니다. 2번 밑줄 그은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궁궐안의 대화 장면이고요. 성종 임금이 경연에서 신하들과 토지 제도의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신전, 휴량전은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오히려 일이 없는 자가 앉아서 그 이익을 누린다고 해서 세조께서 과전을 없애고 이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조가 했던 거, 수신전이나 휴량전을 없애고 직전법이라는 걸 만들었었죠. 현직 관리한테만 수조권을 지급을 하는 직전법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네, 직전법에 대한 걸로 맞는 거 고를게요. 전지와 시지를 등급에 따라서 지급하였다. 전시과 제도인데 이거 고려시대 거고요.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시지라는 건 없어지죠. 땔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임야지대를 설정을 한 건데 시지라고 하는 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이거 고려시대 거니까 지우고요.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 부담액을 고정하였다. 이거는 인조 때 실시했었던 영정법에 대한 겁니다. 영정법.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을 하는 게 직전법이죠. 3번이 답이고요.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하고 수조권을 폐지하였다. 이제는 그냥 현물로 주는 거죠. 녹봉제를 실시하는 건 조선시대 명종 때가 되면 이제 녹봉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녹봉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개국공신에게 인성과 공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는 거. 이거는 고려 때 태조 왕건 때 이제 개국공신들을 모아놓고 역분전이라는 걸 지급을 했었죠. 그래서 직전법에 맞는 걸로 3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3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빈출 마크가 지금 붙어 있고요. 밑줄 그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원익의 건의로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수치 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지방의 특산물을 징수하면서 나타나는
방납의 폐단을 막아서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거다. 방납의 폐단은 곡물을 현물 대신에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로 납부하는 걸로 지금 해결을 한다는 건데 원래 공납이라는 게 있어요. 공납. 세금의 종류 중에서 가장 사람들을 괴롭혔던 건데 원래는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만약에 제주도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 하면은 뭐 귤을 만약에 납부한다고 치면은 이 귤을 가져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귤의 어떤 품질을 관리를 그러니까 체크를 하고 나서 이걸 받아야 되는데 멀쩡한 귤인데 자꾸 이거는 하등품이라고 하면서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주려고 하면은 잘 안 돼요. 그런데 중간에 품질이 좋은 귤을 중간에 대신 사서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대리 납부를 해주는 중간자가 존재를 하는 거죠. 이 방납을 해주는 사람이 존재를 했다는 건데 이 사람을 통해서 납부를 하면은 통과가 돼요. 똑같은 귤인데. 그러면 이거를 그냥 납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수수료를 착복을 하겠죠. 그래서 원래는 내가 한 10,000원어치만 내면 되는데 괜히 중간에 사람을 끼다 보니까 한 20,000원으로 불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늘어난 10,000원이라는 액수는 이거를 대리해주는 그 방납업자가 가져가는 것도 있고 이거를 체크해주는 관리도 다 한 통 속이겠죠. 그러면서 점점 세금의 액수가 늘어나는 이걸로 굉장한 고통을 받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어서 정부에까지 이게 들어가게 되고 요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현물로 걷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거 현물로 걷지 말고 모두가 다 똑같은 품질로 전혀 이거를 이렇게 다시 갖고 오라고 할 수가 없는 걸로 거두면 될 것이 아니냐. 액수도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곡식이니까 쌀을 가지고 걷어라. 쌀이나 동전을 가지고 나중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공납을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서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대동법이라는 거 실시를 하게 됩니다. 대동법. 자, 그러면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이 대동법은 어쨌거나 쌀로 납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쌀에 관련된 관청으로 들어가 있는 선해청에서 이 관련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선해청이 없는 거 일단 지워주시면 돼요.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하였다. 지주에게 결작이라는 걸 부과를 했던 이유는 재정적으로 뭔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죠. 이거는 대동법이 아니라 영조 시기에 균역법이라는 걸 해요. 군포를 50% 삭감을 해주는데 이 50% 삭감을 해주면 그 부분이 비잖아요. 여기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던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결작을 부과하는 거였어요. 결작 부과. 얘는 균역법 때문에 나왔던 거예요. 균역법 아니고 그러면 니은이 들어간 거 일단 지워버리면 답은 일단 2번으로 나오는데 나머지 것들 볼게요.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대동법하고 공인은 동전의 양면처럼 그냥 완전히 세트입니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 공납으로 걷었던 물품들 중에는 그냥 현물도 있지만 여기 직접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물건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전부 다 쌀이나 동전으로 걷게 됐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물건을 따로 공급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국가나 관청에, 궁궐이나 관청에 필요한 물건이나 현물을 따로 구입을 해서 여기다가 납부를 하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상인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게 공인입니다.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리을을 보면 어장세, 선박세 등이 국가 재정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걸 다 묶어가지고 그냥 잡세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붙었던 짜잘짜잘한 세금들을 다 끌어모아서 균역법의 실시로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재정을 보충하는 데 쓴 거예요. 그래서 균역법을 실시했을 때 여기로 50%가 비는 이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결작을 부과하거나 잡세를 국가로 귀속을 시키거나 여기에도 모자랐기 때문에 또 하나 했던 게 선무군관보라는 걸 징수를 해요. 선무군관이라는 명예직을 지역의 유지들이나 부자들한테 주고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조금 걷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자란 재정을 보충하는 게 있었습니다. 균역법이나 이런 것들, 대동법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선지에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정답은 2번으로 찾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광해군 때 이원익이 방납의 폐단을 혁파하고자 선해청을 두고 땡땡을 실시할 것을 청하였다. 방납의 폐단을 혁파하고자 했대요. 그래서 맨 먼저 경기도 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니까 백성들은 대부분 편리하게 여겼다. 다만 권세가와 부호들은 방납의 이익을 이길 때문에 온갖 방법으로 반대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광해군 때 이원익이 처음에 실시를 했던 거, 요거 지금 위에서 봤었던
대동법이죠. 대동법 문제가 비교적 경제사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같이 체크를 좀 해두도록 하고요.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였다. 이거는 호포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흥선대원군 시기까지 넘어가야 가능해지는 일이고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하는 거는 세조 때 직전법,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 지게를 발급하는 거는 대한제국 때 고종이 하는 겁니다. 전세를 풍용에 따라서 구등급으로 차등 과세하는 거, 세종이 실시했었던 공법에 해당하는 거죠.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됩니다. 공인의 등장 배경이 되어 4번에 5번으로 찾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다음 상인이 등장하는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직업 소개가 되어 있고요. 선해청 등에서 공가를 받아서 필요한 물품을 마련을 해서 궁궐이나 관청에다가 납품하는 상인이다.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기일에 맞춰가지고 조달을 했대요. 이 사람은 공인입니다. 대동법의 실시로 등장을 하게 되는 공인이네요. 관수관급제가 시행이 되는 거랑 공인은 관계가 없죠. 관수관급제가 뭐냐면 성종임금 때 국가가 직접 이 수조권을 가지고 그걸 거두어가지고 주는 그런 거예요. 수조권을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주지 않고 나라가 걷어서 주는 형태를 취하게 된 거죠. 요 다음에 이제 녹봉제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금속 화폐인 건원중부가 주조가 되는 거는 이거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성종 때 주조가 되는 거고요. 근대적 상회사인 대동상회가 설립이 되는 거는 조금 더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고종 시기로 넘어가고요. 평안도 상인들이 뭉쳐가지고 했었던 거죠.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대동법이 실시가 되니까 공인이 등장을 했겠죠. 4번이고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이 폐지되었다. 정조 때 했었던 신해통공에 대한 내용이네요. 5번에 4번으로 찾겠습니다. 6번 볼게요. 밑줄근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금일 왕이 호패법을 다시 시행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는 문란해진 군적을 정비하고 이괄에 난 이후에 심상치 않은 백성들의 동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호패법은 반정 직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힌트가 2개가 나오죠. 이 사람이 즉위하고 있었던 이 재위 기간에 이괄의 난이라는 게 일어났고 이 사람은 반정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인조입니다. 인조. 인조. 자, 인조가 추진한 정책으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공신에게 공로와 인품에 따라서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 태조 왕건이 하는 거고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이거 철종 때죠. 임술 농민봉기라는 게 진주에서 일어나서 이거를 조사하는 사람으로 박규수를 내려보냈는데 이 박규수가 건의를 해요. 근본적인 원인은 삼정의 문란에 있으니까 삼정이정청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철종 때 하는 겁니다.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해통공을 단행을 하였다. 이거는 정조가 하는 거죠. 정조, 금난정권 폐지하는 거. 전세를 1결당 4두에서 6두 정도로 고정을 하는 영정법을 제정을 하는 것이 인조가 했었던 겁니다. 4번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1년에 2필씩 거뒀던 군포를 한 필로 줄이는 균역법을 시행을 하는 사람은 영조입니다. 영조. 정답 4번으로 찾으면 되겠네요. 자, 7번. 밑줄근 대책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양역의 편중됨이 실로 양민의 뼈를 깎아 지탱하지 못하는 폐단이 됩니다. 전하께서 이를 불쌍히 여겨서 2필의 역을 특별히 한 필로 감하였으니 이 균역법이네요. 영조가 실시했었던 균역법입니다. 이거 군포 줄여주는 거죠. 영조 때 했던 거. 자, 이는 천지와 같은 은덕이요 블라블라 나오고 있고 그러나 이미 포를 감하였으니 마땅히 그 대신할 것을 보충해야 하나 나라의 재원은 한정이 있습니다. 이에 신들은 감히 눈앞의 한때 일을 다행으로 여기지 않고 좋은 대책을 찾아서 반드시 오래도록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50%를 삭감을 했으니까 50%를 채워줘야겠죠.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마련을 했는지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공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공인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진행이 되는 건 대동법이죠. 여기 옆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대동법입니다. 당백전 발행이 끼친 영향을 파악한다. 당백전은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발행을 했었던 고액 화폐입니다.
이거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선무군관포를 징수한 목적을 찾아본다. 이게 답인데 선무군관포, 선무군관이라는 사람들한테 징수가 된 군포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50%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잡세 같은 거를 갖다가 여기다 채우는 이런 것도 되지만 이 선무군관포가 뭐냐면 지역의 유지들한테 좀 부자들한테 선무군관이라는 명예직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뭔가 벼슬을 하는 거나 실제 일을 하는 건 아닌데 일단 그러니까 명예 위촉직 같은 걸 하는 거죠. 명예직을 주고서 이런 거에 목마른 사람들,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조금 받은 거죠. 뭐 회사 같은 데 보면 실제로 일은 하지 않지만 고문이나 자문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 뭔가를 참여하지는 않지만 이름만 올려놓는 거죠. 이름만 올려놓는 형태의 선무군관이라는 직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포를 받는 걸로 플러스를 하려고 했었던 게 있습니다. 선무군관포라는 게 등장을 하는 거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토산물을 쌀이나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한 원인, 이 쌀이나 동전으로 토산물 납부하게 하는 게 대동법인데 박납의 폐단이 너무 심각해서 이런 거를 만들었었던 거죠. 전세를 풍행에 따라서 9등급으로 차등 부과한 이유, 세종 때 실시했었던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하는 요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세종 때입니다. 세종 때에 토지 세금을 걷었던 방식이고요. 균역법의 대책으로 맞는 거 선무군관포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8번. 밑줄 그은 방법의 시행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왕이 명정전에 나아가서 전현직 대신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을 불러서 양역의 변통 대책에 대해 논의하면서 말했다. 호포나 결포가 모두 문제점이 있으니 이제는 한 필로 줄이는 것을 온전히 돌아갈 것이다. 경들은 한 필을 줄였을 때 생기는 세입 감소분을 대신할 방법을 강구하라. 영조가 시행했었던 균역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토지 1결당 2두의 결작을 부과하였다. 토지 1결당 2두의 결작 부과하는 사업. 이게 균역법이 됐을 때 이 마이너스 나는 거를 플러스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부과를 했었죠. 요거는 맞는 얘기고요.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 지게를 발급하는 거는 고종 때 대한제국을 하고 나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니은은 확실히 아닌 거고 확실히 아닌 거 니은 들어간 거 다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은 들어가야 되는데 5번은 기억이 없네요. 요거 이렇게 지울 수도 있는데 나머지 것들 보겠습니다. 선무군관에게 1년에 한 필의 군포를 징수하였다. 방금 위에서 봤었던 거죠. 명예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군포를 추가로 징수를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맞는 얘기고 관리들에게 경기지방에 한해서 과전을 지급하였다. 과전법 얘기인데 여기 해당 사항이 없죠. 기억이랑 디귿으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2번이에요. 자, 9번. 다음 기사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초량으로 외관을 이전하는 걸 결정을 했다. 오늘 왕이 두모포 외관의 초량 이전을 윤허하였다. 두모포 외관은 일본과의 국교가 재개되면서 그럼 중단됐었다는 얘기잖아요. 새로 지은 외관으로 기유약조 이후에 일본과의 제한된 교역이 이루어진 곳이다. 기유약조는 누가 하는 거냐면 광해군 때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제한된 교역을 아예 끊었다가 나중에 다시 재개를 하는 게 광해군이 기유약조를 맺으면서 다시 한번 교역을 맺게 되는데 이게 조선시대 후반 상황인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초반이 아니라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그 뒷시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입니다. 후반 상황의 경제 상황으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가 되는 거는 이거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에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수출이 되는 거는 발해 얘기죠. 발해. 담배, 고추 등의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이 대표적인 조선시대 후기의 특징입니다. 상품 작물의 재배죠. 당항성이나 영암이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던 거는 통일신라 얘기고요. 통일신라.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기 위해서 경시서가 설치가 되는 거 이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초반까지 있었습니다. 정답 3번으로 찾으면 되겠네요. 자, 10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좌이정 최재공이 왕에게 아뢰었다. 빈둥거리는 무례배가 335 때를 지어서 스스로 상점을 개설하고 일용품을 거래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큰 물건에서 작은 물건까지 싼 값에 억지로 사들이기 일쑤입니다. 혹 물건 주인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난전으로 몰아서 결박해서 형조와 한송부로 끌고 가 혹독한 형벌을 당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건을 싸게 넘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무례배들이 제각기 가게를 벌려놓고 배나 되는 값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야 하는 사람은 그 가게 외에서는 물건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건값이 날마다 치솟고 있습니다. 시전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이 있어요. 우리는 허가를 받은 사람만 장사를 할 수 있게 했었기 때문에 이 시전상인들이 주변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일종의 노점 같은 거를 차리면 그 노점을 다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난전을 할 수 없게 하는 금난정권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결속을 해서 물건을 헐값에 싸게 사들인 다음에 이거를 엄청 비싼 가격에 파는, 그리고 아무도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폐단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 조선시대 후반에 나왔던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좌의정 체제공이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거 이제 없애야 되지 않겠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시행이 됐는지를 탐구활동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개해약조의 체결 과정을 확인한다. 지금 이거는 조선시대 후반 정조 때거든요. 조선 후기의 모습인데 개해약조라고 하는 것은 세종 때 체결이 된 거예요. 일본과의 무역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왜 개해약조를 체결을 했는지를 보는 건데 이건 세종식이고요. 조선 전기 얘기니까 관계가 없어요. 오가작통법의 실시 목적하고도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오가작통법은 세금을 원활하게 걷기 위해서 5개로 그룹을 묶는 거예요. 집을. 옆에 이웃한 집을 5개로 묶어가지고 서로 감시하게 하면서 이 단위로 세금을 걷었던 거죠. 요거는 요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신해통공을 단행하게 된 배경을 조사할 수 있죠. 신해통공이 이겁니다. 금난정권을 폐지해버리는 거가 신해통공의 내용이었죠. 3번이 탐구활동으로 제일 적절하고요.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부과한 이유, 이거는 영조가 했었던 이 균역법으로 인해서 비는 부분에 이 세금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거를 만들었었던 거죠. 풍흉에 따라서 전세를 차등 부과하는 기준, 세종 때 있었던 공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0번에 3번으로 찾으면 되겠네요. 자, 11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화진 등이 아뢰기를 만상과 송상이 함께 수많은 가족을 마음대로 밀무역을 합니다. 쭉쭉쭉쭉쭉 읽는데 만상이랑 송상 같은 개인적인 상인들이에요. 국가에 소속된 상인들이 아니라 그냥 개인이 장사를 하는 이런 사람들 사상이라고 하는데 국가 상인이 아닌 거예요. 관공서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고 개인 장사를 하는 상인들인데 크기가 굉장히 커진 거상들이죠. 거상. 특정 중심 지역들이 다 정해져 있고 품목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이런 사상이자 거상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시대는 조선시대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예요. 자,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채굴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덕대, 광산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경영인이 조선 후반에 등장을 해요. 병란도에서 교역을 하는 송나라 상인은 이때 볼 수가 없죠. 이거는 고려시대 때 볼 수 있는 거니까 요거 일단 틀렸고, 상평통보로 물건을 거래하는 보부상. 보부상도 그렇고 상평통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엽전으로 알고 계신 동전이 일반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었던 시대가 요 시대죠. 포구에서 물품의 매매를 중개하는 여각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담배나 인삼 등의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게 조선시대 후반에 드러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죠. 혼자서 고려시대 거가 나와 있는 2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2번. 다음 일기가 작성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담배를 파종했다. 담배. 목화밭에서 뭐 풀이 무성해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이양법도 나오고요. 이제 모내기법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담배, 목화 이런 상품 작물을 파종을 하고 이양법이 지금 보편화된 것 같고요. 요거는 조선시대 후반입니다. 조선 후기에 두드러진 특징이죠. 조선 후기.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를게요. 상평통보, 엽전이 화폐로 사용이 되죠.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동시전이 설치가 되는 거 신라 얘기잖아요. 신라에 설치가 됐었던 동시라는 시장이 있는데 이거를 감시했었던 동시전이 있었죠. 관리했었던.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활약을 하죠. 왜냐하면 대동법이 실시가 되니까 조선 후반에. 보부상이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상품을 판매합니다. 돌아다니는 보부상이 활동을 하죠. 국경지대에서 개시무역과 그 뒤에 하는 후시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특징들이 또 조선 후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13번 밑줄 그은 이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시로 만나는 한국사 이현과 종로 그리고 칠패는 도성의 3대 시장이라네. 온갖 장인들이 살고 일하니 사람들이 많아서 어깨를 부딪히네. 쭉쭉쭉 봉성의 털모자, 연경의 비단실, 함경도의 삼배, 한산의 모시 쭉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양의 모습을 그린 성시전도를 보고 박제가가 지은 시의 일부래요. 시의 내용을 통해서 이 시기에 생동감 있는 시장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각 지역의 물산물이 다들 들어와서 커다란 시장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장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조선시대 후반의 모습입니다. 조선 후기고요. 맞는 거 고를게요. 백성에게 정전이 지급이 되는 거는 통일신라 때 한 거죠? 아닙니다. 요거. 서경의 관영상점이 설치가 되는 거, 요건 고려시대고요. 금속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가 되는 거, 이것도 고려시대네요.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는 것도 고려시대네요. 인삼과 담배 등의 상품 작물이 재배되는 거, 요게 조선시대 후반의 특징이죠.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13번에 5번. 자, 14번 볼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 후기에 활동한 상인에 대해 말해볼까요? 개성상인인 가는 사계치부법이라고 하는 회계법을 고안을 했어요. 개성상인이란 점에서 개성상인 송상입니다. 송상. 송상이라고 했어요. 송도라고 했었기 때문에 나는 한강을 무대로 정부의 세곡 운송을 주도했고 강상이라 불리기도 했어요. 강을 끼고 운영을 하니까 이 한강을 수도를 흐르는 강이라고 해서 경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강상인이라고 합니다. 이 경강상인들은 처음에 세곡 운송을 주도하면서 성장을 해요. 세곡이 뭐냐면 전국에서 올라오는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는 쌀이 있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사람이 인력으로 혹은 소나 말을 통해서 갖고 오는 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배에 실어서 강물을 따라서 올라오게 되는데 강들이 대체로 한강이랑 만나거든요. 그래서 세곡선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정부랑 연결되는 세곡 사업을 하면서 이거를 필두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영역을 확장을 하는 게 경강상인들입니다. 자, 가는 송상이고 나는 경강상인이네요. 맞게 연결된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가, 송상에 대한 설명인데 해상 공국을 통해서 정부의 보호를 받은 거는 송상이 아니고요. 이 보부상들입니다. 보부상. 전국 각지에서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면서 활약을 합니다. 전국 단위로 영역을 확장을 하는 게 송상의 특징이고 이건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2번이 답인데 경강상인 책문후시를 통해서 청과의 무역을 주도했던 건 경강상인이 아니고 만상이라는 상인이 있어요. 만상. 금난정권을 행사해서 사상의 활동을 억압하는 거는 경강상인이 아니라 시전상인들이 했던 거고요. 시전상인. 근대적 상회사인 대동상회를 설립을 하는 거는 둘 다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고종때로 넘어와서 평안도 지역의 상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14번에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15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송파장에 왔으니 산대놀이를 보고 가자. 상평통보 두둑히 챙겼네. 쌀 팔고 고추, 담배 사러 왔는데 이것들이 지칭을 하는 거는 지금이 조선 후기라는 거죠.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병란도에서 인삼을 사는 송나라 상인을 조선 후기에 볼 수가 없죠. 이거는 고려시대니까. 1번이 답이고요. 나머지는 그러면 다 조선 후반에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네요. 호랑이를 소재로 민화를 그리는 화가가 있고 광산 노동자에게 품삯을 나눠주는 전문 경영인 덕대 등장, 여러 장시를 돌면서 물품을 파는 보부상들 생기고 저작거리에서 영웅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 판소리라든지 아니면 한글 소설책을 대여해주는 새책점이라든지 이런 특징들을 또 두루두루 볼 수가 있습니다. 1번으로 답 찾아주고요. 16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경상도 영덕의 오래되고 유력한 가문은 모두 남인이고 이른바 신향은 서인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이다. 요즘 서인이 향교를 장악하면서 구향과 마차를 빚고 있었는데 주자의 초상화가 비해졌자 신향은 자신들이 비난을 받을까 봐 책임을 전가시킬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주자의 초상화와 함께 송시열의 초상화도 숨기고 남인이 훔쳐갔다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송시열이 이제 서인의 영수니까 이런 거를 조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신향이니 구향이니 이런 게 뭐냐면 그 지역의 유지들이 지방 수령들을 도와서 그 지역의 일을 같이 담당해서 돌보기도 하는데 유향소라는 게 있거든요. 유향소를 지키는 유력 가문이 세대 교체가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여기에 있었던 원래 옛날 세력들을 구세력이라고 보고 그것을 구향이라고 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급부상하는 세력들을 신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서로 마찰을 빚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런 걸 향전이라 그래요. 향전. 대대로 세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과 새롭게 떠오르는 세력들 사이의 다툼인데 이런 게 일어났었던 시대는 조선 후기입니다. 우선 송시열 등장하고 서인이니 남인이니 이런 게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조선시대 후기임을 짐작을 할 수가 있네요.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연포의 외관에서 교역을 하는 상인. 이거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연포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 치면은 울산인데 울산 쪽에서 우리가 일본하고 교역을 했던 거는 조선시대 초반이에요. 조선시대 후반으로 넘어가면 이게 그 부산 지역으로 바뀌거든요. 부산 지역으로 초량 쪽으로 바뀝니다. 외관이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연포가 나오면은 이거 조선 전기에 했던 거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기억은 아니겠죠. 기억이 들어간 거 다 지워버립니다. 시사에서 문예 활동을 하는 역관은 중인이에요. 양반은 아닌데 나중에 중인들이 경제 수준과 지적 수준이 올라가면서 마치 양반들이 했었던 거를 자기네들도 같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활동이 시사 활동입니다. 양반들이 했었던 거를 똑같이 따라서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니은은 볼 수 있는 모습, 니은이 없는 거 지워버릴게요.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는 경시서의 관리, 경시서라고 하는 거는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 전기까지 있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청이고요.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볼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죠. 디귿이 들어간 거 지워버릴게요. 장시에서 상평통보로 물건값을 치르는 농민은 조선 후기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엽전이라고 하는 이 돈이 통용이 되고 있으니까. 법화로 채택이 되어서 집중적으로 이 상평통보를 찍어냈었죠.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네요. 향전이라고 하는 게 조금 생소해서 몰라볼 수 있었는데 서인이나 남인이나 이런 게 나오는 시점 송시열이라는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 조선 후기로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시열이 숙종 시기에 숙종이 이제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려고 하는 거에 반대하다가 사약을 받고 죽게 되는 사람이죠. 요 시기는 조선시대 후반이잖아요. 숙종 시기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시기를 특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16번에 4번으로 찾아줄게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처음에 가를 정할 때 양문을 동지에게 두루 보이고 그 마음을 바로잡고 몸가짐을 단속하고 착하게 살고 허물을 고치기 위해서 몸가짐을 단속하고 착하게 살고 허물을 고치기 위해서 약계에 참례하기를 원하는 자 몇 사람을 가려서 서원에 모아놓고 약법을 의논해서 정한 다음에 도약정이랑 부약정을 선출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힌트가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약원이 사망했다면 초상을 치를 때 사화가 약정에게 고해서 3배 세피를 보내고 약원들이 각 쌀 5대와 빈 거적대기 3입씩을 내어서 상 치르는 것을 돕는다. 이거는 어떤 지역에서 이런 걸 약속을 해서 이런 경조사가 있을 때 서로 두루두루 어떤 규칙에 의거해서 도와줄 것인가까지도 여기에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율곡전서라고 되어 있네요. 율곡 이이가 집중해서 했었던 활동 중에 하나고요. 요거는 뭐냐면 향약입니다. 향촌 자치 규약이었던 향약이죠. 그 지역에 그 경조사 같은 거를 두루두루 같이 돕고 치르면서 사람으로서 갖춰야 되는 도리를 다 전파를 하고
체계적으로 마을이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향약이라는 거를 되게 중시를 하죠. 율곡 이이가. 이황과 이이가 둘 다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만드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향약에 대한 걸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칠제라는 전문 강좌가 있었던 거는 고려시대의 국자감이라는 학교에 예종이 관학을 진흥시키려고 만들었었던 거죠. 칠제의 전문 강좌. 이건 국자감 설명이고요. 옥당이라고 불리면서 경연을 담당했던 거는 조선시대의 이거는 홍문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앙에서 파견된 교수나 훈도가 지도를 했던 거는 향교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었고요. 풍속교화와 향촌 자치 등의 역할을 하였다. 요게 이 향약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풍속을 교화를 하고 향촌을 자치, 그러니까 뭐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이런 거를 두루두루 다 같이 돕고 하는 게 구체적인 지금 조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을이 안정적으로 경조사를 치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매향 활동 등 각종 불교 행사를 주관하는 거는 향도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한 고대 국가 시절부터 그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걸로 추정은 돼요. 추정은 되는데 이게 고려시대를 거치고 고려시대가 불교 국가니까 불교 행사로 크게 융성을 하다가 조선시대까지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조선시대가 되면은 불교 행사가 메인이 아니고 그냥 그 지역에 마을에 있는 일을 공동으로 같이 하는 약간 두레 같은 품앗이 집단으로 성격이 조금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도라고 하는 그런 성격의 얘기고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향약에 대한 성격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4번. 자, 18번. 가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책은 가 출신인 유재건이 지은 인물의 행적기로 위학문학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위학문학이라고 나오는데 자신들의 신분에 따른 사회적인 차별에 불만이 많았는데 시사를 조직하는 등의 문예활동을 통해서 스스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책의 서문에는 이 항에 묻혀있는 유능한 인사들의 행적을 기록해서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자, 위학문학이라고 지금 나오고요. 신분에 따른 사회적인 차별이 나왔다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시사를 조직하면서 양반처럼 문예활동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중인들 집단이죠. 뭐 역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실제로 지적 수준이나 경제적인 것들이 양반이랑 거의 비등비등한데 사회적인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인들이 이제 비슷한 활동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중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를게요. 매매와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됐던 거는 노비입니다. 노비. 이 노비들은 장례원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요. 이것도 노비. 공장 안에 등록이 되어서 수공업 제품 생산을 담당하는 건 그냥 일반인 상민 중에서 수공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공업자. 양인이지만 천역을 담당하는 실량역천으로 분류가 되었다. 이런 건 뭐냐면 그 노젓는 일 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죄인을 운송하는 일을 사람이나 아니면 봉화, 봉수대 관리하는 사람들 있죠. 분명히 신부는 그냥 양인인데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부는 양인이지만 하는 일은 천민과 다름이 없다. 그런 걸로 실량역천으로 분류가 됩니다. 중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관직 진출의 제한을 없애달라는 소청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이 차별을 뚫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합니다. 5번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19번. 가에 들어갈 대답으로 적절한 것은 조선시대 역관에 대해 알려줘. 통역을 하는 사람으로 조선 후기에는 연행사를 수행을 했어. 교육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이도 있었어. 경제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관들. 보통은 중인이지만 실제 경제력은 굉장히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또 다른 특징으로 맞는 거 고를게요. 사간원에서 간쟁을 담당하는 거는 간관이죠. 간관.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인 거는 노비. 수군, 봉수 등의 천역에 종사하는 거가 신량역천이죠. 양인인데 하는 일이 천민이다 라고 하는 게 여기에 나오고요. 수령을 보조하면서 향촌의 실무를 담당하는 거는 향리죠. 향리. 요거는 향리. 사역원에서 노걸대헌회 같은 교재로 교육을 받습니다. 외국어 교육을 받는 거 지금 나오죠. 역관이니까. 자, 5번으로 역관의 특징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20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지난 을충년 영중추부사 이원익이
정승으로 있을 때에 가의 관직 진출을 허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양첩소생은 손자대에 가서 허용하고 천첩소생은 증손대에 가서 허용하며 과거에 급제한 뒤에는 요직은 허용하되 청직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임금님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첩 나오죠. 첩의 소생, 첩의 자식, 첩의 자식을 부르는 차별적인 단어가 있었죠. 서얼입니다. 서얼. 정실부인과의 사이에서 난 자식만 적자라고 해서 이걸 차별하는 게 있었어요. 첩의 소생이 첩의 신분이 양인이거나 양반이면은 그러면 서자. 그런데 그 집의 종이다. 하여튼 천민이다. 그러면 얼자. 그래서 앞글자를 따가지고 서얼이라고 했는데 신분적인 차별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아버지가 영의정 좌의정이라도 엄마가 첩이면은 얘는 이제 서얼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과거 시험에 문과를 볼 수가 없었어요. 아예 그냥 성종 때에는 법으로 정해서 그냥 관직 진출 자체를 그냥 막아버렸었는데 이거를 허통시킨 사람이 이제 정조 임금입니다. 정조가 이제 서얼도 등용을 하겠다라고 법을 바꿔줬던 거고요. 그렇다면 이 서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화척이나 양수척 등으로 불린 거는 서얼이 아니고 백정입니다. 소나 말이나 이렇게 동물 도축하는 도축업자들 화척이나 양수척으로 불렸던 거는 서얼이 아니고 백정이니까 기억이 들어가는 거 지울게요. 수차례 통청운동을 전개하죠. 억울했겠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펼 수가 없으니까 통청운동을 여러 차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정조 때에는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정조가 이들을 중히했습니다. 서자 출신으로 검서관에 등용이 됐었던 사람 중에서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실학자로 배웠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은 맞는 얘기니까 3번이 바로 답이 될 텐데 나머지 오답 정리해 볼게요. 차별 철폐를 위해서 조선 형평사를 조직을 하는 것도 이것도 백정입니다. 백정. 백종의 신분 차별을 없애는 운동을 나중에 하죠. 일제강점기 때쯤에 하는 겁니다. 1920년대쯤에 요걸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 맞는 설명 모아놓은 거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경제 사회 파트는 전 범위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조금 헷갈리실 텐데 특히나 토지 세금 제도 같은 거 특별하게 개혁을 했었던 대동법, 균역법, 영정법 이런 것들을 특징에 따라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 중에서 어떤 지문을 주고 이게 조선 전기인지 후기인지를 짐작을 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전반과 후반이 급진적으로 달라지는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료를 읽었을 때 이거는 조선 후기잖아 이렇게 알 수 있는 특징들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